네, 오늘의 주치의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장병익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남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장병익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장에 좀 문제가 있다,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장염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장염과는 좀 다른 그런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면 장염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장염은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급성 질환입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장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장염과는 전혀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염은 급성 질환이지만 네. 이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염증성 장질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눕니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즉 소화관 전체 어디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장염이 장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생기고 비교적 얕은 층에 염증이 생겨 설사, 혈변 같은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크론병은 범위가 넓고 깊은 염증인데 반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국한된 염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네. 이게 또 만성 난치성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안타깝게 요즘 들어서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서양의 질환이라고 불렸고요.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진료실에서 만나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2025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약 5년 만에 3만 명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론병은 특히 20대, 30대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20대, 30대에서 발생하지만 40에서 60대에서도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모두 20, 30대 젊은 층에서 현재 많이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참 많이 안타까울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많이들 이게 왜 생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 이상, 장내 세균의 변화,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원래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면역 체계가 장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계속 반복하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 식습관의 서구와 환경의 변화 등이 이런 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네. 장염과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진단이 정확하게 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찾으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좀 내리게 될까요? 네, 사실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단순 장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3개월 이상 만성 설사가 있다 하면 그냥 장염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는 혈액검사, 대변검사, 가장 중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크론병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복부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소장의 염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장 결핵이나 다른 감염성 장염과도 감별해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배가 아프거나 하면 네.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은 네. 장염에 좀 걸렸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많은 게 제가 그래요? 또 유명한 맵찔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전날에 좀 매운 떡볶이나 먹었거나 좀 마라탕 먹었으면은 이것 때문에 배가 아프거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만이 네. 이게 염증성 장 질환이다 의심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순 장염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게 되는데요. 설사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혈변이 나온다든지 체중이 빠진다든지 밤에도 복통이나 설사가 계속된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특히 혈변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신호이고요. 네. 단순 치액의 경우에도 혈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장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혈변과 설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설사와 혹시에 혈변이 나타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사가 보통 몇 주 이상이나 막 이렇게 계속되는 건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꼭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신호인데. 그런데 교수님, 그 크론병 같은 경우 소화기관 어디에나 궤양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질환들과 증상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것도 같습니다. 네. 사실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서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장벽의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복통과 설사가 가장 흔하지만 장에 염증이 깊게 생기면서 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치루나 농양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소장은 영양을 흡수하는 장기인데요. 이 부분을 침범하면 영양 결핍과 체중 감소가 생길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 질환은 아닌 전신 질환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신 질환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에서 나타나는 증상 이외에 신체 다른 부위에 생기는 증상들도 있을까요?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이 질환은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신 질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관절통, 피부 발진, 눈의 염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 구내염과 요로결석, 또 간 혹은 담석 질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걸 장외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진단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야, 이런 눈과 피부, 또 관절, 간의 담석까지 어이구. 네. 이게 전신 질환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교수님 아까 그 염증성 장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가장 핵심적인 검사인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염증, 궤양, 출혈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치료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호전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진정제를 통해서 진정 내시경을 하면 통증 없이 잘 검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정결인데요. 네. 최근에는 다양한 장정결제가 나와 있습니다. 물약뿐만 아니라 알약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먹는 물의 양도 많이 적어져서 검사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들 얘기하십니다. 네. 이렇게 대장 내시경은 좀 익숙한 검사 방법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장 내시경만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들이 좀 필요한지 그게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크론병의 경우에는 소장의 염증도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소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캡슐 내시경을 이용하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카메라가 부착된 작은 캡슐을 먹으면 이 캡슐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 나중에
컴퓨터로 전송된 사진을 보면서 소장의 염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아시는 복부 CT, MRI는 장의 바깥 상태나 합병증을 확인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 장염인지 또 허혈성 장염인지 또 다른 감염성 장염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 내시경에 조직 검사를 추가를 해서 병리 교수님과 함께 조직 소견을 보면서 상의해서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게 제 친구 남편이 크론병 진단을 받아서 지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이 방송이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 주위에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태욱 씨도 약간 네. 과민성이라고 제 했잖아요. 말씀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친구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쉽게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더라고요. 교수님, 염증성 장 질환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염증성 장질환과 감별해야 되는 또 다른 질병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만성 설사나 복통 등이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대장의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의 기능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장은 정상인데 음식이나 약물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거고요. 반면 염증성 장질환은 실제로 장에 염증이 있고 또 방치하면 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 질환은 그냥 방치하면 장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치하게 되면은 뭐 손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이 좁아지거나 또 구멍이 생기거나 고름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크론병 경우에는 항문 주위의 치루나 농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장암의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질병의 유병 기간과 병변의 범위가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고 있고요. 전체의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한 경우는 증상이 발생한 지 8에서 10년 뒤부터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드리고요. 물론 환자의 상태가 좋긴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또 그냥 놔두면은 대장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난치성 질환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겠죠? 네, 치료하면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치료법은 의사와 환자가 잘 상의해서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 또 침범의 부위,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약물 치료가 중심입니다. 초기에는 항염증 약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약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타단하는 비교적 정밀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 조절제 등등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약들을 어떻게 좀 사용하게 될까요? 네,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제가 항염증 약물입니다. 이 약은 보통 경구제, 자약, 또 관장약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장의 염증을 줄여주면서 주로 장에 코팅을 했던 효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약제 중 하나입니다. 항염증 약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약제가 바로 면역 억제제입니다. 염증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더 이상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이런 항염증 작용과 면역 억제제 효과가 같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이런 작용 이외에 뼈가 약화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동반할 수 있는 약제라서 가급적이면은 단기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약들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포 전달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차단하는 약제를 통틀해서 생물학적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치료법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중증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약제가 항TNF 제제인 인플렉시맙, 아달라무밥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의 개발로 중증의 개항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에서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 제재 치료 외에도 아까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또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이 막힌다든지 장의 천공이나 출혈, 또 암이 생기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 전체를 절제하고 장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수술이 끝이 아니죠. 수술로 주요 염증이나 합병증을 재건할 수 있지만 남은 장에서 다시 염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잘 병행해서 염증을 조절해야지 또다시 수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들의 고통이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 미래는 조금 다를 것이다. 좀 혁신적인 기술이 좀 나올 거다. 네. 이런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다양한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를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빨리 사용해서 염증을 잡는 방법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존이 다른 제재를 병합을 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의 목표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설사나 복통, 또 절박증이나 혈변 등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잡았지만 최근에는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환자의 염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절해서 증상의 소실은 물론이고 내시경 검사에서 장점막의 개양이나 염증이 없도록 낫도록 하는 점막 치료, 또 내시경적 간해 등으로 치료 목표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발전될 치료 방법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 또 무엇보다 환자가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네. 있겠죠. 일상 생활 관리도 무척 중요하고요. 먼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검주와 금연이 도움이 되고요. 식이의 경우에는 정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 보기와 꾸준한 운동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장 질환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좀 많이 가려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금주나 금연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직장인들은 평소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네. 회사 끝나고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낙인데 인생을 털어버리는데. 네. 그래요. 염증성 장 질환 때문에 참 이게 마셔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먹으면 좋은 음식, 또 가려야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충분한 섬유질 음식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제당류 지방산이나 인공감미료, 패스트푸드, 육류 섭취, 서구화된 식습관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설사나 복통이 되게 심한 시기가 있는데요. 활동기라 그러고요. 이때는 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섭취량을 줄이고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담백한 흰살 생선처럼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선택하되 살코기, 연두부, 달걀, 굴 등을 추가해서 단백질과 무기질 등 영양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예은 씨도 예. 평소에 장 활동이 활발한데 저는 정말 활발하죠. 태욱 씨 저리 가라예요. 정말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교수님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데
그게 막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만의 빈도로 자주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게 오늘로서 밝혀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먹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염증성 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안정시키듯 염증성 장질환도 간해가 되면 지속적인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점막 치료와 같은 더 높은 치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장의 염증이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간혹 이 병을 처음 진단받고 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우울감이나 좌절감이 들 수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고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부탁드리면 네. 생각보다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비교적 젊은 연령대가 많아서 학업이나 사회 경제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화장실을 잘 배려해 주시는 미덕을 부탁드리고요. 함께하는 사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 캠페인처럼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장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설사와 혈변이 오랫동안 계속된다 하시면은 지체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장병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